미중 갈등이 잠잠해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번 15일 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앞서 2018년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여 미중 무역 전쟁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추가 관세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여 미국을 WTO에 제소했죠. 그리고 이번 15일 WTO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 기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는데요.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사실상 중국에만 적용됐고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침해했다는 것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P통신은 이번 WTO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첫 판정이라고 보도했으며, 블룸버그 통신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무역 관행에서 벗어난 무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WTO 판정이 나오자마자 미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미 무역 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WTO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WTO의 판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되는데 이번 판정은 단순 1심 결과이며 최종 심인 2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기능이 정지돼 실질적인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1심 패널의 판단만으로 효력을 갖기 어려우며 최종심은 지난해 12월부터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대처는 아무것도 없는, 사실상 서류상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더욱이 100번 양보해서 중국이 미국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서류상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에 중국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도 할 말이 없는 민망한 처지입니다. 즉 미중 모두 그나물의 그 밥인 것이죠. 따라서 이번 중국의 승리는 사실상 미국의 승리이며 동시에 미국의 패배는 중국의 패배라고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WTO 판결로 중국이 만약 미국의 대응 조치를 한다면 미국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무역 정책은 큰 변화 없이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WTO의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을 겨냥한 강한 어조의 표현은 삼가는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은 정방위로 충돌하면서 거친 공방을 벌여왔는데 막상 중국이 국제법적으로 승리했음에도 영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더욱 힘을 싣고 있죠. 게다가 중국 매체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WTO의 판결은 도덕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며 미국이 WTO의 판정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듯 16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해 9월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했던 미국산 윤활유와 사료용 유청 등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중국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중국과 다르게 미국은 중국을 봐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이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된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 지뢰 등으로 구성된 최대 7종의 무기 체계를 한꺼번에 판매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판매될 무기는 미국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 등의 제품으로 하푼 지대함 미사일과 상륙작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수준 기뢰, 그리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대전차 미사일까지 판매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로이터 통신은 감시와 공격을 모두 할 수 있는 제품이자 스마트 지뢰 등으로 구성된 해안 방어 체계와 미사일로 연동되어 있는 드론에 대해서도 최고위층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중국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만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볼 때 대만만큼은 홍콩처럼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대만은 단순 군사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6일 대만 빈과일보에 따르면 17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에 방문하여 미국과 대만의 경제 상업 대화가 정식 출범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대만과 미국은 끊겼던 공급망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제3지역 투자와 에너지 분야까지 각종 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미국의 행보에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16일 마샤오광 국무원 대만 항공실 대변인은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에 대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중 간 3대 연합 공보 규정이란 양국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의 무기 수출 감독 등을 둘러싼 합의를 의미하죠. 또한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식의 관급 교류도 즉시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대만을 향해 민진당 당국은 민의의 반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등 대만 민중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정책을 고집해왔다면서 이제는 경제 상업을 명목으로 내세워 미국과 관급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미국이 마음대로 대만을 짓밟도록 하는 것이자 대만 시장과 대만 동포의 민생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민진당은 칼자루를 남에게 쥐어주고 기꺼이 고깃덩어리가 되려 하니 대만 동포들은 이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성명 수위를 보더라도 대만과 미국이 함께하는 모습에 중국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강력히 분노하자 관영 매체들도 미국과 대만을 향해 일제히 비난했는데요. 환구시보의 경우 미중 간 세기의 전략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양측에서 이익을 취할 때 대만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대만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미국의 전당포와 샌드백이 자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대만이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대만의 최상의 상황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들이 탈중국화를 추구하며 미국을 끌어들여 보호를 받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거품일 뿐이라고 비난했죠. 이어 미국의 무릎에 몸을 내던지는 민진당 측의 기형적인 정치 심리는 대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점점 좁게 만든다면서 대만만큼 미국의 보호를 목숨줄로 삼는 국가와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언론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주변국을 향해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과 14억 시장을 무기로 상대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중국 정부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정치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고 있는데요. 16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자 협력이 다자화될수록 좋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훌륭한 기준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에스퍼 장관은 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골자로 한 연설을 진행했고 동맹에 바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태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욱 다자화될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와 미일 그리고 호주까지 1대1 관계는 너무 많으며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죠. 또한 에스퍼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동맹과 파트너십이라는 견고한 네트워크가 거의 없지만 미국은 많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상정할 때는 미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한국, 싱가포르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최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인도태평양판 나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당시 비건 부장관은 나토 수준의 협력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이 없다면서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의 4개국 대중국 견제망인 쿼드를 거론했었습니다. 특히 한국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의 공식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쿼드 플러스에 가까운 군사연합체가 최근 현실화되었는데요. 바로 이번 12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한국 4개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가진 것입니다. 이는 지난달 10개국이 함께한 림팩 훈련이 끝난 뒤 4개국이 별도로 따로 모여 실사격 및 대잠수함 훈련 등 보다 다양한 임무 연습을 진행한 것이죠.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 플러스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 미국이 한국을 콕 집으며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7일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한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표현하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가깝고 건설적인 관계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표현과 언론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와 원칙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받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근 조치를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우리 한미일 3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욱이 네퍼 부차관보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인 경제 번역 네트워크인 EPN과 화웨이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어떠한 5G 통신 장비도 사용하지 말자는 클린 패스, 미국판 1대1로 정책인 블루단 네트워크까지 모든 미국의 정책들은 현재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네퍼 부차관보의 이러한 발언은 미중 갈등 전선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의 탈화웨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15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우슬과의 대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통해서만 해외 주재의 미 대사관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다고 전 세계에 통보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미국은 한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과 인도 친구들과 함께 중국 업체를 배제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들 4개국은 모두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게 된 나라들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은 미국의 화웨이 배제 등 반중 전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의 동참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미국은 대중 압박 전선에 한국의 참여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 갈등이 경제와 군사로까지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